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지방직 전기기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는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낭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로 푸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자,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20번까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전력 변환 장치,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기기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력 변환 장치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던 문제가 출제된 경향도 있습니다. 1, 2번 문제에서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기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출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얘는 기본적인 이론부터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는 시험 잘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기 저항. 기본적으로 자기 회로를 공부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저항 1번 투자율에 대한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저항 RM 값은 뭐가 됩니까? 뮤 S분의 L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의 경우는 뭡니까? 즉 자기 저항과 투자율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번에 대한 문제는 1번부터 답이 되겠네요. 비례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반비례가 된다. 반비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생각을 해볼까요? 전기 회로의 전기 저항에 대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자기 회로에서 기자력 F는 NI가 될 것이고 기자력 F는 N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기 저항 RM과 자속 파이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와 대응되는 관계의 기전력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I 곱하기 R에 대한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기 저항의 경우는 얘는 뮤 S분의 L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됩니까? 로우의 S분의 L 값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뮤하고 로우하고는 대응 관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는 시그마 S분의 L, 즉 로우의 역수인 도전율에 대한 표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회로와 전기회로에서 전기 저항과 대응한다. 대응하는 관계에 맞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하나 더 보신다면 투자율 뮤하고는 뭐하고 시그마 값하고 대응된다라는 것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저항이 클수록 동일 기자력을 인가할 경우 발생되는 자속값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 기자력과의 비례 관계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얘는 RM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값이 일정하다고 한 겁니까? 기자력 값이 일정하다고 본 거죠. 기자력 값이 일정했을 때 자기 저항이 증가되면 뭐가 됩니까? 자속 파이는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자속은 감소한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직렬 연결된 자기 저항들의 등가 자기 저항값은 개개인의 자기 저항값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저항의 토탈 값은 뭐가 됩니까? 각각의 회로에서의 자기 저항값의 전부 다 합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저항의 연결, 즉 접속은 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전기 접속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투자율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회전자 위치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는 무엇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도체의 양 끝부분에서, 즉 전류와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런 효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를 홀 효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홀 효과를 위해서 홀 효과를 어디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홀 센서에 적용을 시킵니다. 즉, 홀 센서에 적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자성이 띈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성이 띈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성이 띈 물체가 뭐예요?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이겠죠, 그죠? 네. 발생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장치는 어디에 주로 씁니까? 보통 서보모터의 뭐예요? 위치 검출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서보모터의 일종이 뭐가 되는 겁니까? BLDC 모터의 위치 검출에 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홀 센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극의 동기발전기에 회전자가 터빈에 의해서 300rpm으로 회전했다고 했습니다. 발전 전압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그랬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rpm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뭐 구하라 했습니까? 주파수 F 구하라 했으니까 주파수 F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120에 NS 곱하기 P 값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주어진 값이 얼마예요? 120에다가 동기 속도가 300이라고 그랬고요. 곡수가 12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주파수 얼마 나오는 겁니까? 얘는 30 헤르츠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답 2번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뭐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단상유전전기는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상유전전기는 기동 토크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동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네, 이렇게 약점 앞글자만 따서 보통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그다음에 분상 기동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발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거 여기 포함되지 않는 애가 누가 있냐 이거죠. 영구 자석형이 있습니다. 답은 4번 답 2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5번 문제는 변압기 병렬 운전을 하려고 할 때 병렬 운전을 하려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부하 분담을 하기 위해서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는 단상변압기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지만요. 실제로 직류 발전기나 또는 동기 발전기의 경우도 병렬 운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번 지방자 안착하게 탄력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때 발전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일치해야 된다? 극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때 극성은 감극성, 가극성에 대한 내용이죠.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극성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순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권선이 과열되겠죠. 그죠? 권선 자체가 가열되고 나중에는 뭐까지? 변압기 소손까지 될 수가 있다. 권선의 소손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일치돼야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합니까?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말씀드린 순환 전류는 얘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순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권선 자체만 뭐한다? 가열될 수 있다. 과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돼야 된다. 즉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되지 않으면 부하 분담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고요. 이때 부하 분담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가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 두 변압기의 위상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일치되지 않으면 위상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할 것이고요. 이 순환전류에 의해서 어떤 상태, 유효분의 순환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선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번부터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 모두 공통의 조건이 됩니다. 공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사항으로 다섯 번째 뭐가 각 변이가 일치되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돼야 됩니다. 요거는 몇 상에 대한 내용입니까? 얘는 3상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5번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 내용까지는 기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 몇 번이 됩니까? 5번 답은 용량은 굳이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답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변압기에 대한 손실, 전기 기기에 대한 손실을 전반적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손실은 대표적으로 무부하손과 뭐가 있습니까? 부하손이 있습니다. 자, 무부하손에는 교류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의해서 뭐 철손도 있을 수 있고 유전체손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손실값이 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무부하손은 대표적으로 철손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철손 안에는 히스테레시스손과 와전류손으로 구분됩니다. 또 부하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유 부하손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부하손의 경우는 동손, 즉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i제곱 R에 의한 손실이 만들어지고요. 히스테레시스손 같은 경우는 얘는 보통 우리 기계에서는 얼마가 돼요? 이승값으로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와전류손은 세제곱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손은 부하손이다. 동손은 부하손이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로 구분된다 라고 했죠. 그죠? 3번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재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뭐에 준합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준합니다. 즉 H분의 H와 B값을 나타냈을 때 이때 요 단면적 자체가 즉 면적 얘는 뭘로 나옵니까? 줄퍼, 메터, 함속 단위 체력당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손실값은 뭘로 적용된다? 와트 퍼 메타 삼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적값이 뭐하고 똑같다, 손실값하고 똑같다라고 비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맞는 내용이죠. 4번 볼까요? 적정한 자동차 두께만큼 2분의 1로 줄이면 와전류 손실은 2분의 1로 감소된다고 했는데 자, 이 와전류 손실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합니까? 얘는 T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때 와전류 손실은 얼마큼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 값으로 감소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 몇 번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번 답은 4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직렬 RL부하에 연결된 사이리스터 단상 전파 종류 회로의 위상을 30도에서 60도로 변경하게 되면 출력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는가가 되었고요. 단 출력 전류는 연속이고 환류 다이오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선 전파, 위성제어 종류 회로의 경우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만약에 R부하가 적용된다면 이때의 부하의 출력 전압 값은 당연히 증류가 되는 거죠. ED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파이의 EM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뭐가 됩니까? 파이의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우리 보통 정류회로에서 문제 푸실 때는 보통 0.45, 0.9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수식을 바꿔주시면 2 루트 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쓸 수 있고, 요 파이분의 2 루트 2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9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R부하 일대입니다. 두 번째. RL부하가 되면은요, 얘는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연속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증류 전압은 0.9 2에다가 무슨 값이에요? 코사인 알파 값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단속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저 연속 조건이 아닌 경우겠죠, 그죠? 이때 ED는 0.9 2에 2분의 코사인 알파로, 즉 연속 조건이 아니게 되면 뭐하고 똑같다? R부하의 경우와 거의 같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상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연속 조건이다, 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위성과가 30도에서 60도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한 가지 볼게요. 자, ED라는 얘는 얼마가 됩니까? 0.9 2에다가 코사인 알파 값이 처음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30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다시 따져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0.9 2에다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값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우리가 얘를 ED 다시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0.9 2에다가 코사인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60도가 된다는 얘기는 0.9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값을 갖다 비교할 거니까 얘보다 얘가 몇 배 작용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ED보다 ED 다시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0.9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고요. 위에는 0.9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없어지니까 얘는 몇 배가 됩니까? 루트 3분의 1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코사인 30도에서 60도로 바뀌게 되면 루트 3분의 1만큼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입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만 잘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너무 평이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저 공급전압과 발생 토크에 대한, 즉 유도전등기에서 공급전압과 발생 토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것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유도전등기에서의 토크 관계 어떻게 됩니까? T는 V 제곱, 즉 공급전압이라 한다면 V1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됩니까?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8번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간단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유도전등기의 특징입니다. 토크 특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토크는
전압의 제곱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는 뭡니까? T는 V1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동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회전자 저항 2차 저항에 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뭐가 됩니까? T, ST는 R2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브와 토크는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2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번 문제를 적용시킬 때는 슬립이 얼마일 때? 1일 때 적용시킬 거고 얘는 얼마예요? 슬립이 0일 때 적용시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0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0일 때가 아니라.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최대 토크는 R2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슬립은 뭐에 비례한다? 2차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슬립 S는 뭐에 비례한다? R2에 비례한다라는 이 정도의 특징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의 특징 1번부터 5번까지 특징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토크 특성 곡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답은 일단 3번이다 라고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A 값은 얼마인가? 단 VP는 전원 전압이고 RP는 내부의 저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의해서 변압기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가 변환시킨 1차 저항과 이 차 저항이 같아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 정합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이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등가 변환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죠. 변압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등가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얘는 권수비를 살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V2분의 V1, 그 다음에 N2분의 N1, E2분의 E1, I1분의 I2. 요 관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 중에 뭐가 나오니까 루트 Z2분의 Z1, R2분의 R1 루트 X2분의 X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의 이 문제상에서 딴 거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항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얘는 루트. 자, 1차 측 저항이 얼마입니까? 1차 측. 우리가 보통 1차 측의 저항은 이쪽의 저항값이 우리가 1차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뭐라고 봅니까? 얘를 2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 저항은 1이 되고 1차 측 저항은 1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A는 루트 10이다. 그래서 RL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권수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권수비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9번 답 3번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V) 되고요. 60Hz 6국의 15kW인 삼성 유전동기의 2차 효율이 95%일 때 최대
회전수 값은 시대연수가 아니라 회전수 값은 얼마인가라고 주어진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어진 값이 뭐가 있냐면 2차 효율 값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출력 값이 15kW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전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2차 효율이라는 애부터 살펴보시면 이타2는 뭐가 됩니까? 입력,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 값으로 쓰실 수 있고요. 얘는 1-S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NS분의 N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제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 60Hz의 6극이라고 한다면 요걸 이용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동기속도 NS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기속도 NS는 뭐가 돼요? P분의 120F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6극에 120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00 RPM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동기속도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타2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0.9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1200의 n이 될 거니까 n은 얼마가 됩니까? 0.95 곱하기 1200.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얘는 1140 RPM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 문제는 뭐 어떻게 계산돼요? 요 피트분의 P0 값을 이용해서 계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기억을 해보실 게 우리가 이 문제상에서 PN이 주어졌습니다. PN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15kW가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PN 값을 갖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P0 값, 즉 2차 출력 값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은데 2차 출력 값을 문제를 갖고 푸는 게 많은데 이때 2차 출력 값이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PM 플러스 메카니컬 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P0 값이 PN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뭐예요? 기계적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N 값이 기계적 손실값이 주어지면 더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두 개 값이 뭔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것도 하나 기본적으로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이 방법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답을 구하니까 몇 번이 됩니까? 10번 답은 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직류 복권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제를 잘 해석을 해보시면 뒤에 20번 문제도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브화 특성은 분권 발전기의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권 발전기의 전압과 전류, 즉 기전력 E는 V 플러스 IA의 RA가 되고요. 얘는 IA는 IF 플러스 I가 됩니다. 그죠? 전기자 전류값은. 자, 만약에 여기서 무부하 상태가 된다면, 자, 무부하 상태가 된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IA 또는 I 값이 거의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무부하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E 값하고 뭐하고 V 값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자 전류 IA는 거의 뭐하고 IF 값하고 같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어느 경우예요? 무부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권의 경우는 우리가 외분권을 그냥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E는 V 플러스 IA. 외분권에서는 IA 값과 직권 계좌 전류 값이 같죠. 그죠? 그래서 IA의
RA 플러스 RS 값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A는 얘가 IS 값과 같으니까 얘는 IF 플러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부하가 되면 이 값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리겠죠. 그럼 얘는 무부하 상태일 때는 E는 V가 될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무부하 상태면 I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전기자 전류 IA는 거의 다 뭐다? IF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부한 특성의 경우 분권 발전기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분권 발전기가 거의 뭐예요? 흡사하다,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가동 복권에서는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가동 복권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부하가 증가하면. 자, 그러면 얘는 E는 P파이 60분의 N에서 가동이라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값이 파이 분권 플러스 파이 직권의 자소값이 서로 더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되니까 이 직권에 대한 자소값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권에 흐르는 IS 값에 영향을 받는데 이때 IS 값은 즉 여기서 살펴보시더라도 뭐가 됩니까? 부하가 증가하면 IS 값이 증가합니다. 즉 IS가 증가하면 직권 계좌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때 IS는 뭐가 증가했을 때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IA는 IF 플러스 I가 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따져보신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증가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자소값이 증가하고 자소값이 증가하면 기전력값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직권 계좌의 기자력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자, 마찬가지죠. 전기자 전류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분권에서는 보통 얘가 즉 복권 발전기에서는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값과 직권 계좌 요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값이 증가하니까 자, 얘는 직권 계좌 기자금 물어봤잖아요, 그죠? F는 NI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파이의 R M 값인데 얘가 파이의 직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요 자소값은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권 계좌의 기자력 값은 증가하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얘는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번 보시면 과복권에서는 전부와 단자 전압이 무부와 단자전압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자, 일반적으로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살펴보시면 자, 이때 여기가 I고요. 여기가 V가 되고요. 얘가 유기기전력 E, 즉 무부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과복권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복권의 경우는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족복권과 차동복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차동복권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우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얘가 과복권이고요. 과복권의 경우는 전격 전압이 뭐보다 무부하 전압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복권의 경우는 VN과 VZ의 값이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복권은 사실 잘 쓰질 않는데 문제 물어볼 때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차동복권이 있는데 요 두 개의 경우는 VN이 뭐보다 작아요? V0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과복권에서는 전부와 단자전압이 뭡니까? 얘는 이게 VN이고요. 근데 무부하 단자전압 V
제로가 됩니다. 즉 VN이 V0보다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에는 다음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직류기의 효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효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직류기 공부하실 때, 특히 효율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실측 효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실측 효율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기의 부하 직접 걸어가지고 입력과 출력 측정한 후에 그 측정한 계산치를 이용을 해서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됩니까? 실측 효율이 되는 거죠. 즉 실측 효율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입력분의 측정값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이라고 보면 돼요. 규약 효율은 실제로 뭐가 됩니까? 직류기에서 발전기 쪽은 입력 측을 또는 전동기 쪽은 출력 측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계적인 출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동력값을 갖다 실제 우리가 예측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약 효율이라는 것은 발전기 쪽은 출력 측을 기준으로 해서 전동기 쪽은 입력 측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은 발전기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전동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게 규약 효율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번 문제를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보면서 입력분의 입력만의 손실에 대한 값이니까 사실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에서는 2번 문제가 일단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실 게 뭡니까? 최대 효율 조건.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뭡니까? 무브와 손과 뭐가 같을 때 부와 손이 같을 때 일반적으로 최대 효율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우리가 무브와 손은 부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 표현합니까? 고정손이라고 표현하고요. 부하 손은 우리가 부하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가변손이라고 표현됩니다. 두 개가 같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부하 손의 대표적인 애가 철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손의 대표적인 애가 동손이 되기 때문에 계산치를 놓고 볼 때는 두 가지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번 답 정확한 답 몇 번이 됩니까? 2번 답이 틀린 거다. 얘는 뭘 나타낸다?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3번 문제 푸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인버터 관련된 문제는 인버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거나 또는 인버터에 대한 회로에 대해서 이 회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됐었는데 이것처럼 하나의 값을 요구하는 내용은 출제된 적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버터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실 때는 인버터의 구성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AC가 들어온 상태에서 얘가 삼상 정류를 시킵니다. 삼상 정류를 시킬 것이고 여기에 평활 회로가 달려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다시 스위칭 회로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버터의
PWM 제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C로 만들어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PWM 제어를 스위칭을 시키려면 주로 무슨 값이 들어와야 되면 DC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AC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삼상 정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전파 정류시키는 거죠. 그죠? 전파 정류를 통해서 DC 값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 값은 완벽한 DC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맥동이 존재하는 값이니까 얘를 갖다가 맥동을 없애기 위해서 맥동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부착시켜 놓고 이 순간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DC 값을 갖다가 요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류 입력 전압이 VDC라고 표현되는 값은 어디서 붙은 거예요? 여기가 직류 입력 전압 VDC가 걸린 값인 거고 6스텝 제어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스위치가 몇 개 있는 겁니까? 6개가 삼상 전파 회로와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삼상 Y기열선의 부하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출력 파형에 이때 출력 파형의 기본파, 출력 파형 기본파의 실효값은 선간전압으로 나뉠 때와 상전압 값으로 나뉠 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출력의 상전압은 출력의 상전압 값은 VP는 루트 2분의 1의 파이의 EVDC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파이의 루트 2의 VDC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파형의 선간전압은 출력 파형의 선간전압은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까?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VL 값은 루트 2분의 1의 파이의 2 루트 3 VDC 값이 될 것이고, 자, 이 값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약분 시키시면 얘는 파이분의 루트 6의 VDC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상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선간전압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얼마가 됩니까? V ln 값은 루트 2에다가 V L 값이 되니까 요거 약분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파이분의 2 루트 3의 V DC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데 실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력전자 부분에서도 조금 삼성 인버터에 대한 구동이나 삼성 인버터의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뤄본 적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3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 시험 문제는 전반적으로 말로 푸는 개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문제, 즉 계산 문제를 하나하나 풀거나 특징을 요구하는 것보다 정의를 이해하고 관계식을 요구하는 게 관계식을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 단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단락비라는 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락비라는 애는 전격 전류에 대해서 단락 전류 B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즉 IM 분의 뭐가 됩니까? IS 값이 단락비가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퍼센트 Z분의 100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때 ZS에 대한 PU 값을 사용하게 되면 ZS분의 1 값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가 있었냐면 4번 문제 유형처럼 뭐가 있습니까? IF2분의
IF1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보통 IF1에 대한 값으로 뭘 쓸 수 있어요? 무브와 시 전격 전압을 유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 전류 값이다. 즉 얘는 무브와 즉 개방 시에 대한 계좌 전류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삼상 단락시 필요한 전격 전류를 삼상 단락시 전격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 전류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비를 구하고자 하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 즉 단락비는 PU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ZS의 동기 임피던스 값을 갖다가 표시하는 역수관계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분의 IS의 관계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IF2분의 IF1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 식에 대한 내용을 말로 풀어쓰게끔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자, 14번의 1번의 유형의 문제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단락비가 큰 기계, 즉 철기계를 나타낼 때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자, 턴수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 턴수가 작아지게 되면 이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기자의 기자력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자의 기자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작아진다 그랬습니까?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계좌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기자력이 전기자 반작용이 작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계좌 기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을 통해서 넘어간 자속값 실수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속값을 갖다가 줄여줘야 되는데 즉 전기자 쪽으로 넘어가는 자속값을 줄여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공급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갑니까? 계좌가 증대되면 공급은 커진다라고 우리가 특성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비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요걸 뭘로 보는 거예요? 요 두 개, 즉 단락비와 공급의 크기는 뭐로 보겠다? 비례 관계를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4번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60Hz의 4극의 건선형 유도운동기가 전부하 조건에서 1575rpm으로 회전할 때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은 1ohm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일 부하에서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을 2ohm으로 증가시켰다고 한다면 이때의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슬립 S 자체가 뭐에 비례한다? R2, 2차 저항에 비례한다라는 걸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뭐가 있습니까? 동기속도 NS는 얼마가 나온다? 얘는 P분의 120F가 되기 때문에 이때 P값이 얼마예요? 4극의 120에 60이라고 한다면 얘는 1800 RPM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속도 N이 얼마 나왔다 그랬습니까? 1575 RPM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슬립은 NS분의 NS-N이 되기 때문에 NS 1800 얘는 1800 마이너스 1575가 되겠죠. 그러면 슬립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0.12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R2란 애가 원래 얼마예요? 1ohm이라고 했는데 얘를 얼마로 만들었답니까? 2ohm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ohm에서 2ohm이 됐다는 얘기는 R2 값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R2가 2배 증가하면 S도 뭐가 됩니까? 2배 증가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S-라는 얼마가 됩니까? 기존에 있는 슬립 값의 2배가 될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0.125가 돼서 실제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얘는 0.25 값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세 번째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n이라는 즉 n-가 되겠죠. n-는 ns의 1-s 다시 값을 써주신다면 얘는 얼마가 돼요? 1800의 마이너스 1800에서 1-0.25가 될 거니까 자 이때 속도 값은 얼마가 되더라? 1300 50rpm 값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번 다 몇 번이 답인 거예요? 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자, 이도 마찬가지로 유전종기에서의 토크 특성, 즉 슬립과의 저항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번 다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부하 상태인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의 1차 전원을 50Hz라고 되어 있고요. 50Hz에서 11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60Hz, 220V로 변경하였을 때 철심 내부의 자속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우선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어떤 변압기가 50Hz를 주파수 F가 50Hz일 때 이때 기전력이 얼마 나왔다는 겁니까? 110V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관계를 F 값이 얼마일 때 60Hz로 만들었더니 이때 기전력 E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220V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 철심 내부의 자속 변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변압기 내에서의 철심에서 자속 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어떤 수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기 기전력 값을 찾아오시면 되겠죠. 4.44의 F N1의 파이 M 값. 마찬가지로 2차 기전력은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관계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 자, 1차 쪽이니까 이 원은 파이 M에서 자 실제 변압기 만들어 보면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얘는 턴수값이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이때 기전력 E1이라는 애는 뭐에 비례하더라? F 곱하기 자속 파이 M 값에 비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이 M 값은 F분의 2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 이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F 값이 얼마로 변한 거예요? F 값이 50Hz에서 60Hz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증가한 거죠. 즉 51대에서 60으로 바뀌었고요. 기전력 값은 110V에서 몇 배로? 220V로 2배 증가한 값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주파수는 1.2배 증가한 값인 거고 기전력 값은 2배 증가한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냐 따져봤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얘를 1.2배를 보지 마시고 5분의 6에 얼마예요?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은 얼마로 보실 수 있습니까? 6분의 10이 되니까 얘는 3분의 5배 3분의 5배의 자속값이 증가한 걸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6번 다 2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기본적으로 유기기전력 관계 많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직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보기가 주어지면서 1번 단절권의 코일은 단절권이 직류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절권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절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절권이란 피치. 우리 피치를 뭐라 표현합니까? 간격이라 표현하죠. 코일 피치를. 짧게 감는 권선법을 뭐라 표현한다? 단절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림상으로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N극부터 S극까지의 전기각은 보통 얼마가 됩니까? 얘는 180입니다. 180도.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시할 때 파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때의 단절권이 아니라 전절권으로 만약에 전선을 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극피치와 코일 피치가 같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얘를 전절권이라 표현합니다. 자, 근데 단절권의 경우는 어떻게 감습니까? 단절권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해서 감게 되겠고,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우리가 보통 베타 파이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베타 파이란 값은 뭐가 되는 거? 180부터보다는 작은 비율의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권의 코일은 전기가로 따져본다면 180보다 더 작은 각도를 갖는다. 즉 범위가 어떻게 180도 훨씬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직류기는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극수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같은 속도라 할 때 극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따져볼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3번 보시면 뭡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은 뭐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보상건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중성축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극을 쓴다는 얘기겠죠. 즉 보상건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 네 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 전기적인 중성축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면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즉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자 반작용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중성축이라는 애는 발전기인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전동기인 경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발전기인데 회전 반대가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 그랬으니까 14번 답, 17번 답,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버터 관련된 문제와 함께 18번 문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컨버터 문제를 공부하실 때 보통 컨버터에 대한 듀티비 관계, 출력 잔압과 입력 잔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리플에 대한 내용은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전력전자 쪽에서도 DC 컨버터에 대한 설계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입출력 단자에 대한 비교 관계된 내용으로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실제 공무원 시험 문제 자체에서는 출제된 경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번 시험은 제가 제 생각인데 전력전자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출제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손실이 없는 정상 상태의 벅 컨버터라는데, 여기는 벅 컨버터든 부스터 컨버터든 또는 벅 부스터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DC-DC 컨버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DC-DC 컨버터에서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하면서 출력 전압의 리플, 즉 전압 리플을 줄이는 법. 즉 전압 리플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전부 다 직류가 된 게 아니라 약간의 리플, 맥동률이 섞인다는 얘기죠. 이런 값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맥동률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C와 보통 L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관계를 따져본다면, 즉 출력 리플 전압의 경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얘는 인덕터에 대한 리플률에다가 RES,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출력 커패시터에다가 그다음 무슨 값을 더한다? 스위칭 주파수 값을 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분의 얼마가 됩니까? 얘는 1이 된다는 거죠. 요 값을 통해서 리플 전압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값의 리플 값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SR에 표현됐는데 요 값은 뭐냐면요. ESR 그대로 말 그대로 뭐예요? 등가 직렬 저항이라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등가 직렬 저항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즉 출력 커피에서 C 등의 저항 성분으로 보통 수미리옴의 값을 갖는데, 얘가 뭐냐? DC-DC 컨버터 자체에 출력 파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성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C 아웃이 뭐가 됩니까? 얘가 출력 커패시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스위칭 주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력 리플 전압 계산할 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얘는 DTB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1번, 2번 보기 보시면 한쪽을 증가시킨대요. 한쪽 감소시킨대요.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력 전압의 리플을 감소,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ESR, 즉 등가 직렬 저항 값을 작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출력 커피시터의 용량을 증가. 그럼 이 소식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C 아웃 값인 거죠. 그죠? 네. 세 번째, 마찬가지 뭡니까? 스위칭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스위칭 주파수 값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네 번째, 감소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에서 옳은 방법을 선택하라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겠습니까? 용량을 감소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증가시켜야 되고요. DTB 유지하면서 스위칭 주파수를 뭐합니까?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이 답인 거예요? 4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번 문제도 실제로 조금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돌극형, 비돌극형에 대한 동기전동기의 출력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많은 유형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푸셨었냐면은 P는 XS의 EV에 사인 델타 값을 계산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유기기전력 주어지고 전압 주어지고 부하각 주어진 상태에서 값을 계산하라 또는 유기기전력 값과 사인 델타 값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뭐를 갖다 구해보라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를 포함한 세타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는 뭐가 됩니까? XS분의 2V의 사인 델타, 즉 출력값을 구하는 공식이 델타 값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은 XS분의 2V의 사인 델타 값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차피 두 개의 출력값은 같은 관계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XS의 2V의 사인 델타 값이 VI의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와 똑같으니까 얘 뭐가 됩니까? VV 서로가 약분될 것이고 VV 약분될 것이고 자, 값을 통해서 대입해 보시면 요거 얼마 나오는 거예요? XS가 한 상당 3이 나왔나요? 그죠? 동기 레이턴스가 3이고요. 유도 기전력이 120에 사인 몇 도였습니까? 사인 30도가 나왔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전류 I 값이 40이 주어졌고 4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얼마나 40 나오니까 얘네들은 서로가 없어질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세타 값이 얼마 나온다? 60도다 라고 해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풀어보시면 되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유기기전력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압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V 플러스 I 곱하기 Z S 값으로 풀어보실 수 있고요. 이때 V 플러스 I에다가 RA 플러스 J의 XS 값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 동기기 같은 경우는 ZS 값하고 거의 뭐하고 똑같다? XS가 같다고 그랬죠. RA 값이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이 상대에 비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E는 V 플러스 J의 I 곱하기 XS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을 따져서 페이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 여기 뭐가 됩니까? 얘는 V가 될 것이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 I가 될 것이고 요 관계가 V와 I의 관계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I의 XS 값이 J 값이니까 실제 어떻게 돼요? 표시할 때 여기 90도가 될 것이고 시작되는 단계는 페이저는 이렇게 끝부분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I 곱하기 S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값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확정 한번 시켜보면 자,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뭐 요거의 길이를 갖다가 계산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델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서로가 막꼭지 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얘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IX 자체의 세타 값이 주어졌으니까 IX의 무슨 값이에요? 요 값이 즉 코사인 세타가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2에 대해서 무슨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에 대해서 사인 델타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주어진 값 어차피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식은 그죠? 그럼 i가 얼마예요? 얘는 40이고요. x는 3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고요. 얘는 120 주어졌고 사인 델타가 얼마였습니까? 30도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즉 요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 값이 30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관계 따져보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 없어지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 세타 값이 얼마 나온다? 6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출력에 대한 관계식을 갖고 쓰시거나 아니면 페이저를 갖고 문제를 푸시거나 동일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세타값은 역률각은 60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을 문제 푸실 때 동기발전기에 대한 출력 관계된 또는 페이저 관계된 내용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9번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문제를 얼마큼 잘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됩니다.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전격 속도로 무브와 운전 중인 손실이 없는 타이어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자속, 역기전력 및 전기자 전류의 변화로 오른 것은 그랬고요. 단 공급전압과 전기자 저항은 일정하다고 그랬고 속도는 정상 상태로 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류 전동기의 속도는 K-파이 2라고 표시했고요. 이때의 속도는 RA라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했으니까 N이 증가되려면 2가 증가되든가 또는 자속 파이가 감소되든가 해야지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2가 증가, 자속은 감소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알아볼게요. 이 값이 증가되려면 이 값이 증가되면 뭐가 돼요? 이 값이 뭐가 됩니까? 감소가 돼야지. 지금 이 값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RA 이 전기자 저항값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공급전압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죠. 그죠? 일정한 거니까 이 값이 증가되려면 I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값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 저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를 간과하고 문제를 푼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부하 운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하가 없대요. 부하가 없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요게 이 문제상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부하라는 얘기는 다시 따져볼게요. 무부하라는 얘기 뭐예요? 이쪽 만약에 우리 타이어 자발전기 전압 방정식을 따져본다면 V는 뭐가 됩니까? 2에다가 플러스 IA, RA가 되고요. 자, 타이어 자발전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IF 전 계좌회로 별도화 되는 거고 IA 값과 I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I의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부하 운전했다는 얘기는 V 값하고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V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역기전력이 일정하다 두 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뭐예요? 무부하잖아요. 무부하라는 얘기는 IA나 부하 값이 뭘로 일정해요? 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기자 전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따져봐라? 자속의 관계만 따져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N은 K의 파이분의 2 아니면 이걸로 따져볼게요. V-I에 얘 뭐예요? 날라갔죠? 얘 일정하죠? 그러면 얘 관계 따질 때 무슨 관계만? 얘가 작아져야지만 얘가 뭡니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속은 무조건 무슨 관계 따져야 돼요? 감소한다라는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 답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반드시 무브와 운전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고 답이 몇 번이니까 20번 답 1번이란 걸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듀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생소했던 문제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고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많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불합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 준비되는 국가고시 또는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면서 저희 에듀윌과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